오늘 소개할 작품은 박완서 작가의 대하소설 미망입니다.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까지 개성의 한거상 집안 4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제와 정신을 물려받아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낸 여인 태임. 오늘은 이 태임이의 일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개성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은 고려 때부터 상업의 도시였고 조선 후기에도 전국 최고의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주인공의 할아버지 전처만은 원래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반에게 모욕당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정말로 자수성가해서 개성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됩니다. 전처만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가장 총명하고 기대를 모았던 장남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 남긴 유복녀, 즉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난 첫 손녀가 바로 태임이었습니다. 전처만은 이 손녀를 그냥 곱게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임이가 그 시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살길 바랐어요. 장사를 가르치고 셈을 가르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차남은 장사 수완이 부족했고 삼남은 인삼 농사에만 밝았던 터라 할아버지의 눈에는 어린 손녀 태임이가 오히려 자신의 그릇을 닮은 후계자로 보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태임은 거리에서 한 소년을 목격합니다. 사진사에게 학대당하며 구경거리로 전락한 고아 소년 종상이었습니다. 양반 집안 출신이지만 몰락해서 떠돌던 아이였죠. 태임은 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도 있었습니다. 사실 종상의 집안과 전처만의 집안은 묘한 악연으로 얽혀 있었는데요. 전처만이 어렸을 때 소작짓던 땅의 주인이 바로 종상 쪽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처만은 이 아이를 거두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종상은 전처만의 상가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다가 서울로 올라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고학생이 됩니다. 그 사이 태임도 경성으로 유학을 떠나죠. 두 사람 모두 조선이라는 낡은 틀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태임이 성인이 되어 개성으로 돌아올 무렵 시대는 이미 일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성의 상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인 상인 세력과 조선 상인을 대표하는 전처만 사이에 긴장이 점점 고조됩니다. 전처만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처만은 일본 측 세력의 습격을 받아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 전처만은 유언을 남깁니다. 동해랑의 주인은 태임이다. 아들이 둘이나 살아있는데도 할아버지는 손녀를 후계자로 지목한 겁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통념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전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장사꾼의 핏줄을 이은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하지만 이 유언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리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손녀에게 가업을 넘긴다는 건 그 시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작은아버지는 자신이야말로 동해랑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거세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태임은 물러서지 않고 숙부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처 능력으로 일을 처리해냅니다. 결국 작은아버지의 반발은 꺾이고 동해랑의 주인은 누구의 도전도 흔들 수 없는 태임의 자리로 굳어집니다. 이때부터 태임이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평생 일본 상인들과 맞서며 지켜온 조선 상인의 자존심까지 함께 물려받은 셈이었던 거죠. 한편 태임의 어머니 쪽에도 그늘이 있었는데 태임의 아버지가 일찍 죽자 그의 어머니는 친정의 하인과 정을 통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태임의 이부동생 태남입니다. 신분도 핏줄도 복잡하게 얽힌 이 가족사는 훗날 태임과 태남의 관계에도 깊은 그림자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태임은 자신이 어린 시절 거리에서 구해줬던 그 고학생 종상과 결혼합니다. 한때 몰락한 양반의 고아였던 소년이 이제는 개성 최고 거상가의 사위가 된 거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인들에게는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일본 자본이 밀려들고 조선 상인들은 하나둘 무너져갔죠.
하지만 태임은 그저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개성의 특산물인 인삼을 가공한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등 시대에 맞춰 사업을 혁신해 나갑니다. 남편 종상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양말 공장을 짓고 직접 운영하면서 전통적인 상업 방식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제조업으로 발을 넓힙니다. 이 부부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일제 식민 경제 속에서 조선인의 자본을 지켜내려 애쓰는 민족 자본가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죠. 일제의 식민 정책은 끊임없이 조선 상인들의 숨통을 조여왔고 태임의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가족 안에서도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부동생 태남은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에 몸을 던집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 한쪽은 식민지 자본주의 안에서 실리를 지키려는 길을, 다른 한쪽은 무장투쟁의 길을 선택한 거죠. 또 한 명, 태임의 인생에 그늘을 들이우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종상의 친구이자 태임에게 열등감과 경쟁심을 품은 박승재입니다. 그는 태임과 종상 부부를 향해 끊임없이 질투와 견제를 드러내는데 이 인물은 그 시대 또 다른 유형의 인간, 즉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동시에 남을 끌어내리려는 욕망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박승재는 젊은 시절 태임을 보고 첫눈에 반했지만 글재주가 없어 친구 종상에게 대신 연애 편지를 써달라 부탁했다가 그 사실이 들통나 태임에게 차이고 맙니다. 그 편지가 사실 종상이 대신 써준 것임을 알게 된 태임이 결국 종상과 결혼하는 계기가 되고 박승재는 큰 충격을 받지만 깨끗이 마음을 접고 이후로도 종상과 친구 관계를 이어갑니다. 세월이 흘러 태임의 딸 열한이 서울로 유학 오자 보호자처럼 곁을 지켜주던 박승재는 이번엔 열한과 사랑에 빠지면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뜻밖의 불상사로 열한은 그의 눈앞에서 일본 경찰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 후 박승재는 겉으로는 친일 고위 관료로 살아가면서 뒤로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총독부 기밀을 흘리는 이중의 삶을 택합니다. 세월이 흘러 종상이 죽은 후 노년에는 첫사랑 태임과 재회하지만 둘 다 독립운동을 도운 사실이 발각되어 태임이 위험해지자 그는 태임을 먼저 피신시키고 자신은 시간을 끌다가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태임은 이 모든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문을 지켜내는데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건 재산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이었던 거죠. 그렇게 버텨온 끝에 1945년 드디어 해방이 찾아오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반도는 이념 대립으로 또 다른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은 결국 1950년 6.25 전쟁으로 폭발합니다. 여기서 정말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개성은 원래 38선 이남, 즉 남한 영역이었는데 하지만 휴전선이 새로 그어지면서 개성은 북한 땅으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태임에게 이것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으킨 사업, 그녀 자신이 청춘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손쓸 수 없는 곳, 갈 수도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성이 북한 땅으로 넘어가자 자식들은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고 늙고 병든 태임은 이부동생 태남, 그리고 태남의 아내인 혜정과 함께 끝내 개성에 남습니다. 남쪽으로 간 태임의 아들과 태남의 아들은 개성 인삼의 명맥을 강화해서 잇겠다는 마음으로 한밤중에 휴전선을 몰래 넘어와 묘삼 종자를 손에 넣습니다. 태남은 처음엔 막아서지만 결국 떠나는 두 사람을 향해 헛돌팔매질만 하며 보내줍니다. 그날 밤 태임은 태남에게 아이들이 돌아갔느냐고 물은 뒤 평생을 바친 개성 땅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시작된 그녀의 인생은 결국 그 땅을 떠나지 못한 채 그 땅에서 끝을 맺은 겁니다. 조선 말부터 시작해서 일제의 수탈을 견뎌내고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던 가문의 터전이 분단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힘 앞에서는 어떤 상제로도 어떤 의지로도 막을 수 없었던 거죠.